우리 사회에도 이 이슬람 이주민들을 둘러싸고, 이주민이라기보다 난민이죠. 그러니까 무비자로 제주에 난민이 도착한 사건이 2018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두고 가짜 난민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이 사람들은 다 위험한 사람들이다, 여성들을 괴롭힐 수 있든 또는 성적 괴롭힘을 가하는, 왜냐하면 무슬림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억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여성들을 다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유로 또 페미니스트들이 다 들고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비해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든 무슬림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고, 특히 이 제주에 온 예멘인들은 예멘 내전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다. 엄청난 전쟁 속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하필이면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 사이에 직항로가 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종교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무슬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로 들어왔다가 마침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무비자로 우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거 한꺼번에 500명이 온 게 아니라 조금 몇 명씩 열 몇 명 단위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계속해서 속속 제주에 도착하게 된 경우죠. 그럼 현재 상황, 이 난민들이 실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된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0.4%입니다. 0.4%면 2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2명이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살 수 있게 된 거죠. 너무 과다한 반응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색깔이, 피부가 약간 검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나라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스리랑카에서 온 나우샤라는 사람, 우리 경산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 모시고 강연에도 한번 개최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잘 아는데요. 이분은 우리보다, 이런 말 하면 또 이것도 문제 지점이 있는 저기 말인데,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한국을 굉장히 잘 알고 온 지는 한 10몇 년 됐습니다. 근데 경산에서 순찰 활동도 하고 뭐 통영 일도 하고 경산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가면은 뭐 없는 게 없고요. 또 스리랑카니까 음식점도 경영을 하고 있는, 지금 성공한 경영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우샤 씨, 유명인이 되어서 이웃집 찰스에도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뵀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성공하진 않았는데요. 굉장히 야심찬 젊은이였어요. 근데 이분은 스리랑카 출신이니까 불교입니다. 입국하기도 상당히 좋았죠. 근데 아내는 이제 무슬림이라서 결혼하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아직도 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도 어떤 다문화적 갈등을 스스로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 옆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또 거의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왜 거의라고 했냐 하면은 국가적으로 공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OECD 기준, 이주 배경 인구, 귀화를 하거나 2세거나 이런 그 외국 이주를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면 다문화 사회, 다인종 사회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됐습니다. 이제 한 4.3% 정도인데요. 아마 몇 년 뒤면 예상하기로는 한 2024년이 되면 5%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도 거의 다문화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문화주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다문화주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또 다문화 가정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만나게 될까? 뭐 이런 지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이 혼인 귀하자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이주해서 영주권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한국인 국적을 취득한 귀하자가 있습니다. 그 귀하자가 한 20만 명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혼인 귀하자죠. 결혼을 통해서 귀화한 사람이 이제 절반가량 되는 거죠. 우리 사회의 특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원래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프랑스인, 영국인 들어오게 되어서 어떤 영토를 둘러싸고 갈등도 겪고 뭐 그랬던 반면에,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으로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91년에 처음 그 프랑스에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우리나라를 이제 오게 됐는데, 91년이니까 우리나라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모두가 똑같구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1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내렸을 때 굉장히 생소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겼지? 아마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자기만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좀 국가 규모가 작기도 하고 땅 영토도 상당히 작은 편이죠. 그리고 좀 한반도니까 좀 고립되어 있기도 하고요. 유럽은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그런 어떤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사회가 갑자기 좀 바뀌었어요. 바뀐 지가 한 30년이 채 안 됩니다. 20세기 후반 1990년쯤 가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경제 인구가 줄어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우선 출산율 해소 때문에 농촌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어떤 플래카드가 붙었냐 하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실 분, 뭐 이런 플래카드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베트남 사람 뭐 환영, 결혼 맺어줌, 결혼이 저렇게 그냥 임의로 맺어줄 수 있는 관계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고, 물론 우리나라에도 중매 결혼이 많긴 합니다만, 약간 팔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런 뉘앙스를 주는 플래카드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국제 결혼에 대한 어떤 요구들,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외국에서 뭐 신부를 데려와야지, 이런 기괴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확장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고스란히 받아 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이걸 좀 해결해 보자. 그게 이제 2006년인데요. 그 전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201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우리 생각 속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그전은 당연히 더 했겠죠.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일자리 인력이 부족해요. 특히 농촌의 노동 인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출산율도 떨어지죠. 노동력으로 외국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처음 출발은 그렇게 되었어요. 재생산 도구 또는 생산도, 재생산은 아이 낳는 걸 얘기합니다. 생산이나 재생산의 수단으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적극 권장하는데요. 그 기저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 하면, 일자리가 한편으로 위배되죠. 귀할 때는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이 일자리는 뭐고 그 일자리는 뭐지?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자리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일자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와야 되는 일자리인 거죠. 이런 생각. 외국인 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웨덴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기준이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에 비교해 보면 엄청나죠.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또 내가 안 하는 일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 옆에 사는 건 또 별로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자신을 세계 시민으로 생각하는 사람, 세계 시민, 글로벌하다. 우리 글로벌 얘기 많이 하는데 15년에 조사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많이 조사 자료가 잘 없어서 제가 구하지 못했는데요. 호주에 비하면 또 한국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나는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직도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도 반가운 거는 청소년들은 좀 일반 국민에 비하면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편입니다. 이게 보시면 청소년들 퍼센티지가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그죠? 2015년에 여론조사 했는데요. 이에 비해서도 훨씬 높아지는 추세죠. 근데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그때도 50 몇 %였는데 2018년에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멘 난민들 사건 겪으면서 또는 농촌에 한정되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우리와 다른 사람인데 좀 지저분하거나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위험하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곳은 기피 지역으로 되고 있거든요. 안산이라든지 대구의 경산, 진량 지역이 좀 그런 곳에 해당합니다, 사실. 오히려 시골 같은 경우 있죠. 시골에서 정말 농촌에 일손이 필요해서 다문화 국민들, 다른 문화의 국민들을 이렇게 귀화시키거나 결혼 이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편견이 덜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귀화했을 경우에만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한국인 국적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외국에 가더라도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주권보다는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이 아니고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살려면 일단 영주권 가지고는 안 돼요. 시민권을 무조건 따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한국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국적상. 그래야지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국적을 따지 않으면 그만큼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혹시 국적 심사할 때 어떤 시험 치는지 아세요? 필기시험, 소위 종합평가라는 게 있고요. 또 면접 심사를 한다고 해요. 사실 이런 것이 한국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기저에는 다 우리하고 똑같이 되어야 돼. 동화주의가 깔려 있는데요. 국어 능력을 본다고 하는데 되게 웃기는 게 이거 애국가입니다. 애국가 제창. 제가 알고 있는 한 베트남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은 우리나라에 온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5년, 11년이 되었는데 한 3년 뒤에 자기가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물론 남편이 한국인이죠. 결혼 이주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 하면 자기가 애국가 재창 때문에 한 번 떨어졌다는 거죠. 딱 가니까 애국가를 불러보라고 한대요. 1절부터 4절까지. 근데 자기는 음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애국가를 너무 못 불러가지고 리듬하고 박자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도망가야지. 내가 이렇게 얘기, 도망간다 가야지요. 뭐 이랬더니 그렇게 대답하면 떨어져요. 이러더라고요. 끝까지 한국 사회에 남아야 된다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정답이 그거라는 것이 떠돌아가지고 자기는 내가 끝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야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거나 애국가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두 번째 또 면접 심사를 갔는데 또 애국가를 불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들어가면서부터
저기 면접관님 저는 음치라서 애국가를 제대로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가사는 다 외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두 번째 붙어가지고 한국인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 애국가 못 불러서 몇 번이나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그 면접심사에 애국가를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러냐고 진짜 저는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인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렵네요. 사실 우리한테도 그건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국어 더 잘합니다. 한국어에 대한 그 문법 실력이 더 높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에요. 특히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있고 이런 경우는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경우 그런 강박관념도 심하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베트남어를 하나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에서 살아야 되고 물론 그들은 이제 한국을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은 나라로 선택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지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베트남어도 좀 가르쳐라. 왜냐하면 나중에 글로벌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아이가 또 저기 가서 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같은 시민권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 다문화주의를 규제합니다. 다 우리처럼 되어라 하는 동아주의가 다문화주의에서는 가장 큰 함정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문화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까 그 차이를 포용하라고 했을 때 어느 차이까지 포용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그것도 참 심각한데 그렇다고 다 우리랑 똑같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 이것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영토 분쟁을 둘러싸고 뭐 다문화주의가 옛날부터 발생한 게 아니라 늦게 발생한 경우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결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어떤 국가가 이렇게 들어오는 국가가 다양하지 않아요. 보시면 당연히 중국계 많은 조선족들이 많고요.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몽골, 러시아 쪽, 한국계, 조선족, 중국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요즘 들어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여성들이에요. 주로 여성들이 베트남. 보시면 알겠지만 남성이 17.4%에 비해서 여성은 82.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문화, 그러니까 저 여성을 보고 저 사람 다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여성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고 여성들이 들어올 때 어떤 자격으로 들어오냐 하면은 한국인 남성의 배우자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평균 한 4년 정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럴 경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필기시험, 면접시험 이런 것을 면제받을 수도 있는데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수록 농촌 일을 거들기 위해서 온 사람일수록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인 배우자의 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신혼보증을 한국인 배우자가 해줘야 돼요. 정말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인 배우자가 수 틀리면은 나 동의 안 해줄 거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그 폭력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베트남 사람 그 맞아서 그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죠? 여성이 왜 한국말 못한다는, 근데 너 한국말을 못해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한국말 못한다는 이유로 내 말을 잘 다 듣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평등한 관계 속에 놓이는 참 이거 21세기에 있어야 될 일인가 싶은 그런 것이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좀 특수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결혼을 통한 이주, 그것도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점차 이제 조금씩 퍼센티지가 바뀌고 있긴 하지만 대다수 보십시오.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조선족, 중국계, 베트남인인 거죠. 사실 제가 아까 90년도에 뭐 시골 농촌 총각 결혼시켜 준다 하고 막 그랬는데요. 국제 결혼 상담소, 결혼 중개소, 중개업자들이 만연을 했습니다. 90년도에 무허가 그래서 이 이름을 지웠는데 무허가 결혼 중개업자들이 특히 시골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정말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가라는 정도의 느낌까지 가질 곳곳에 플래카드가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네요. 플래카드 얘기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이제 선전물이 있는 거죠. 국경과 나이를 초월한 만남. 대체적으로 남자 나이가 한 40이고요. 그 당시 평균 여성의 나이가 20대 초반, 10대 후반도 있었습니다. 나이를 초월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결혼. 보시면 여기 우리 조선족들이 좀 사는 곳 많죠? 그다음에 러시아 마찬가지로 사할린 쪽에 동포들이 많은 곳입니다. 중국, 이 서남아시아 이쪽을 주변으로 이제 이런 결혼 중개업자들이 판을 치던 세상이 있었어요. 그러니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06년에, 그러니까 이게 21세기에 우리는 다문화라는 말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겁니다. 21세기도 한참 지나서죠. 2006년 교육인적부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이 있다.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할 것이냐? 다문화 가정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 서양의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문화적 포용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유명한데요. 거기에 이제 킴리카라는 이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문화주의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내었는데 그때가 1990년대입니다. 90년대 중반인데요. 우리는 그보다 한 10년 뒤에 최초로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이제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다문화 가족은 또 어떤 가족이냐? 반드시 한 명의 결혼 이민자가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결합한 경우에만 다문화 가족입니다. 두 사람 다 외국인이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상 한국인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 이민을 한 사람이 바로 다문화 가족이다. 그럼으로써 장점은 이런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무허가 결혼 중개업자들을 완전히 퇴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자체들이 나서서 우리 농촌과 뭐 베트남이 결탁을 해가지고 서로 결혼시켜주기 운동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런 관행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주도한다라는 점, 그 점이 역시 이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통합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게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죠.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하도 가족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이주 노동자는 또 열외입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주 노동자는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서 고용 허가제를 실시하는데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실게요. 두 번째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또 이 차별적 특혜인데 우수 외국인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줍니다. 이 사람들은 시험 같은 거 안 쳐도 돼요. 전문직 주로 이제 남성인데 여성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들은 우수 외국 인재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들은 아무런 뭐 심사 과정 겪지 않고 바로 국적을 부여합니다. 우리 박노자 오슬로 대학의 교수 아시죠? 그 박노자 씨가 대표적 사례고 그 외에도 아마 뭐 연예인 중에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들은 우수 외국 인재로 분류되는 자들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이주 노동자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비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E9 비자가 있어요. 요거는 중소기업, 요게 바로 고용허가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소기업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당국 오려는 사람들이. 근데 이 오려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옵니다. 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에요. 나는 중소기업에 취직한다고 왔는데 중소기업에서 뭐 컨베이어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그 누구도 한국인 노동자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쓰레기 우리가 플라스틱을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온갖 찌꺼기 같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막 돌아가는데요. 거기서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은 놔두고 할 수 있는 것만 가려내는 일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여성들도 많이 하는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주 취약한 너무너무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그런 일이죠.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 말은 중소기업이에요. 와서 매여 있습니다. 3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단기 순환 노동이에요. 3년 하고는 우리나라 떠나야 됩니다.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없어요. 최대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 한 1년 8개월인가 저도 지금 숫자는 한 2년 미만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외동포 비자가 있는 거죠. 요거는 한국계 중국인, 고려인 요런 대상으로 이제 재외동포 비자 및 방문 취업 비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고국에 한번 와야 될 이유가 있거나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구직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역시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노동의 유형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주민들을 받는다는 거죠. 결혼 아니면 이주 노동자인데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문화라고 얘기할 때는 이 이주 노동자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예 우리나라에 정착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실상 정부도 약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건 자유주의 어쩔 수 없는 그 결과야 이러면서 기업들에게 좀 맡겨두는 쪽이에요.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이런 사건들도 있구나, 또는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사안이겠구나라고 이주 노동자 문제와 국외에 특별하게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존재가 있다라는 거. 그럼 그 외에 우리가 다문화주의라는 말을 가지고서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초점을 맞춰야 될 과정은 바로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죠. 그냥 이주 노동자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문화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들이 바로 다른 문화의 전달자로서 기능한다. 일단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면에는 전 세계적 이주가 여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라 임금이 싼 기업에, 그리고 여성들이 손이 대체적으로 섬세하고 그런 섬세한 노동을 필요로 하는 노동, 그러니까 현장에 여성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죠. 특히 많이 여성들이 진출하는 직업이 뭐냐 하면은 가사노동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필리핀 노동자들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필리핀 여성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하기가 쉽죠. 소위 옛날에 노예 무역이 아니라 하녀 무역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가사노동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인데 이제 결혼 이민자가 들어옵니다. 결혼 이민자는 뭐냐? 달리 말하면 무급 가사노동자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일손으로 데리고 오는 건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제 결혼을 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준다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필리핀 여성 같은 경우는 주로 헬퍼, 집안의 가정부죠. 가정부로 고용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트남 여성은 대체적으로는 아까 무급 가사노동에 종사하게 되고, 중국 여성들은 동포들이 많죠. 그래서 이들을 보면 이제 일단 한국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음식점에 이제 노동자로 일하게 되는. 굉장히 직종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제 다문화 가정, 이게 이제 페미니즘과 가장 만날 수 있는 직결되는 어떤 지점이니까 한번 살펴보면, 다문화 고부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 비판이 많은 TV 프로그램인데요. 시어머니, 근데 대체적으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시어머니와 정말 찢어지게 고국에서 못 살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이 며느리, 고부 갈등을 얘기합니다. 이거 보면 다 불편해요. 베트남 사람도 불편하고 우리 한국 시어머니도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필리핀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보냐. 너무 불편해요. 우리 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도 나는 며느리한테 잘해주는데, 딸처럼 해주는데, 그런데 대다수가 사실은 교육 정도나 뭐 여러 가지 인식의 정도죠.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가방끈이 아니고요. 인식의 정도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우리 동화주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되어야 된다. 너 한국 국적을 따야 되고, 너 한국 방식, 그러려면 한국 방식대로 해야 돼. 근데 한국 방식이 뭐냐라는 거죠. 이게 과연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미니즘이라는 기본 원리, 젠더 사이에 뭔가 불평등이 있을 때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페미니즘이라는데, 페미니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그 시어머니들이 많은데요. 얼굴이 나와서 참 죄송하네요. 그런데 무조건 가르쳐야 되고, 이 사람들은 배우는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식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늦잠을 좀 자고 싶은데, 왜냐면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남편과 같이 횟집을 하거든요. 남편이 저녁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늦잠도 못 자게 해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밤새도록 일을 하고 오면 못 자게. 한국 사람들 며느리가 빨리 시어머니보다 일찍 일어나서 밥 해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나중에는 물론 갈등이 해소되는데요. 무조건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이러니까 처음에는 안 따라요. 왜냐면 안 따르니까 근데 맨날 싸워요. 자기는 심지어 된장도 싫어해요. 된장 냄새가 너무 싫어서 된장 한번 끓일 때는 마스크하고 거의 방호복 입고 된장을 끓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자기가 싫은 거는 싫은 거죠. 근데 시어머니는 된장을, 물론 또 시어머니대로 된장 혼자 몰래 끓여 드셔요. 며느리 또 싫어하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 국적을 따거나 이 권력 관계에서 약간 이 열등한 관계에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나 국적 따기 지금 이미 땄지만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다 따를게요 라고 이렇게 이제 인위적 화해로 가는. 사실 이 사이에 저는 완전하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나라고 보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며느리를 아기로 보는 거예요. 니는 못한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래 하면 안 돼. 비슷하죠.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논리가 뭐냐면, 나는 옛날에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했어.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신 분은 한국식을 따라야지. 너 그러면 한국에 살려면 된장도 먹고 김치도 먹고 해야지. 이거라면, 또 이분은 완전 전통적인 시어머니. 용돈도 본인이 주세요. 며느리. 돈 벌어요. 이 사람은 심지어 밖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월급 한 80만 원 벌거든요. 80만 원 벌어서 너가 뭐 할 건데 내가 모아줘야지. 근데 이 친구 집이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고요. 이 사람이 왜 한국에 왔느냐? 돈 벌어서 가족에게 보내려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집이 정말 비가 새는 집이에요.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너무 차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그 돈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돈을 모든 통장 관리를 시어머니가 하는 거죠. 놀랍죠. 그러면 한국 남성은 왜 그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어쩌면 본인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꼭 결혼해야 돼? 이런데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혈통주의가 있는 거죠. 자손을 낳아야지. 그럼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으면 아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국적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에이 저 결혼 안 할 건데 우리 부모님 별 말씀 안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 생각은 달라요. 저랑 같은 연배랑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반드시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물어봐요. 왜요? 아 결혼해야죠. 결혼 안 하면 그럼 혼자 어떻게 살아요? 혼자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요. 요즘은. 그런데도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결혼해가 둘이 그럼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면 혼자 사는 것보다 좋죠. 에이 무슨 말씀을. 애를 낳아야죠. 애 낳으면 얼마나 힘든데요. 돈 다 대주실 수 있어요. 이러면 애를 낳아야죠. 그럼 애 둘이서 무슨 재미로 살아요. 또 이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는 거죠. 애도 하나도 아니에요. 아들, 딸 둘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며느리들이 굉장히 불평등한 관계죠.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그 다문화 가정을 막 축복하고 우리가 다문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일종의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와서 그 외주민들이 와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야지. 그러니까 한 명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아까 문화 보수주의라고 했는데요. 문화 보수주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특히 한국 문화 보수주의가 있는 건데요. 아이를 뭐 낳아서 많이 기르면 좋은 이게 자기 선택이 아니라 혈통을 이어야지. 또 아들 선호 사상이 아직도 있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덕분에 제사도 많이 없어지고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문화 보수주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들의 현실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예로 들었던 그 베트남 여성은 자기 가족이 있는 거예요. 베트남에. 그 가족을 내가 또 돌봐야 되기도 하고 그 가족에 대한 애정도 있는 것이고 그들과 만나고 살아야 되고 그들과 늘 소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좀 못하게 하는, 가기도 실제로 어려울 뿐더러 너는 우리나라에 왔으니 게다가 결혼을 했으니 우리나라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 요구 앞에, 이건 거의 명령과 같은 요구 앞에 우리 여성 다문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제대로 작동을 하겠는가. 처음부터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더더군다나 그런 것이 이제 여성의 문제, 젠더의 문제로 우리는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매스컴이 이런 걸 또 자아내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하고 조장하기도 하죠.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이 2000년대 언제부터죠? 한 5년 정도, 2014년까지 방영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하필 또 미녀들의 수다입니다. 이거는 비정상 회담이에요. 전부 대부분 남성들이 나왔잖아요. 남성들은 회담을 하고 여성들은 수다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이 젠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미녀들의 수다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은 대체적으로 대학생입니다. 여기는 직장인들이 많아요. 전문 직장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세력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집단이고, 이 여성들은 뭐 언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에 관해서 묻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한국의 정치 사회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쪽이라면, 여기는 뭐 한국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갈수록 나아지긴 합니다. 물론 이게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부간의 갈등을 다루는 거는 어떤 점에서는 그 갈등을 다룬 고부열전인가 다문화 고부열전이 좀 불편하긴 해도 사실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가려진 현실은 뭐냐 하면 요 가려졌는데요. 농촌 이주 여성 10명 중 한두 명 성폭행에 성폭력에 시달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주 노동자들이 여자든 남자든 단기 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숙식비 강제징수 뭐 이런 거 있죠. 와가지고 한 180만 원 정도 받는데요. 숙식비 떼고요. 그 다음 보험료 떼고요. 이러면 손에 들고 있는 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시선을 둘 때가 되었잖아요.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어떤 다문화 인간으로 우리가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거죠. 이 여성 보십시오. 체불 임금이 이만큼 됩니다. 뗄 거 다 떼고요. 컨테이너에서 숙식합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던지지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불법이라는 이유로. 사실 이들은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캄보디아 같은 경우 불교 국가긴 하지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나라에서 수용이 안 되거든요. 종교적 이유로. 국적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 우리 사회의 안녕을 해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교통신호 위반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나중에 국적 받을 때 불리하다고 해요. 교통신호를 위반한다거나 아니면 음주운전,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면 사소한 애라 하더라도 국적을 얻는데 굉장히 불리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뭐 종교적인 이유로 뭔가 집회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우리 안녕과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또 면접 심사에서 탈락이랍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그 가게를 차렸는데 그 가게가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내가 이주를 해가지고 몇 억을 들여서 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그 가게가 뜯기게 생겼어요. 보상해달라고 시위를 했어요. 시위한 전력 때문에 국적을 못 받았어요. 그런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권리를 외치는 건데 그 권리와 다문화주의가 위배되는 상황이죠. 때로는 이제 지자체의 그 다문화주의 마케팅 이것도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이것도 보면은 창원에서 2018년에 만프라는 축제를 개최합니다. 근데 보시면 마이그런트, 이주민 그 도착이거든요. arriving, 이주민이 왔어요. 귀화했어요. 거기서 멀티컬처럴 페스티벌, 멀티컬처럴 말 나오죠. 다문화 페스티벌입니다. 근데 여기 축제 때 여기 후원한 단체 중에 보면 하나 투어가 있습니다. 하나 투어가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 그 현지 지자체와 또 계약을 맺고 여기서 이제 주로 상품을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품화되고 있다라는 거. 평소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어떤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보지 않다가 뭔가 상품이 될 때는 이렇게 다문화 관광 먹거리 상품 해가지고 이용한다든지. 여기 보십시오. 엄마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 나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 나라 언어 발표회. 이 언어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표회 및 편지 쓰기 대회. 근데 엄마 나라 언어를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들은 다 이중 언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동화주의냐, 우리 멜팅 팟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재료들을 thanks, 뭐 gracias, 아리가또, 땅케, 메르시, 이 모든 종족, 민족들을 하나의 냄비 안에 넣고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그냥 아무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 그냥 이 베이지색, 브라운색, 뭐 갈색의 그냥 죽으로 만들 거냐. 죽으로 만들 거냐. 뭉개져서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이게 동화주의죠. 아니면은 다문화주의죠. 다문화주의인데 그 차별성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또 다문화주의예요.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일단은 샐러드 볼이 낫다.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지만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각각의 색깔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샐러드가 나은가, 이 지점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샐러드 볼을 대변하는 그 조금 전에 저 보여드렸던 김씨네 편의점에 이제 거꾸로 우리가 캐나다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입장을 바꾸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사실 이민계 가정인 거죠. 생각해보면 처음에 먼저 누군가가 와서 국적을 취득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오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거기서 또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캐나다가 좋아서 캐나다인이 되려고 갔겠죠. 그죠? 물론 이 둘 다 지금 한국계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딸내미의 남자친구예요. 테스트 할 때 뭘 물어보냐면 광복절이 언제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광복절이 언제지?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국전쟁 언제지? 이런 거 다 물어보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좋은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처음에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숨겼어요. 부끄러워했어요. 나는 캐나다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문화적, 그들에게는 어쩌면 문화적 보수주의일 수 있어요. 특히 2세대 같은 경우는 아니, 광복절 알아서 뭐 할 건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다른 곳에서 보면 문화적 보수주의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거기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간다라는 의미, 이거는 내가 한국인임을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캐나다인이 아닌 거고 절대로 그들과 같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캐나다인들도 결국 원주민 아니고 그 영어와 프랑스어를 쓰는 그 백인, 코케이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사람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폴로 살다가 이제는 이선형으로 사는 거죠. 내가 한국인임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오히려 가장 성공을 거두었다. 정체성을 인정받았을 때.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바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런 존재들은 바로 초국가적 존재라는. 이제는 이제는 더 넘어서서 우리가 국적이라는 걸 좀 넘어서 보지 않을까? 결국은 글로벌화 된다라는 것은 디지털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가 하는 것이 좀 중요한가? 오히려 요즘 뭐 디아스포라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단일 민족이라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어떤 물리적 땅보다는 BTS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나라를 초월해서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죠. 그 아미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온갖 존재들이 섞여 있죠.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소통하냐 하면은 디지털 통해서 소통해요. 그 기반에는 나가 BTS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나 너랑 똑같은 존재야. 그거 아니에요. 나는 너의 문화를 인정하고, 또 BTS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영어로 불렀다가 우리말로 불렀다가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국가를 초월하는 존재들이 점차 등장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그런 세대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 생겨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디아스포라. 뭐냐 하면 다 떨어져 있지만 결국 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냐면 디지털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이런 세대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이 시점에서 우리 21세기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고민거리만 던져줬는데요. 그 고민거리가 아마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다문화라는 말을 받아들인 게 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민족들, 정말 우리가 혐오하는 이슬람 민족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와서 우리는 옆에 살 수도 있습니다. 아마 100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이 이웃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사해야 될 것인가, 이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